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풀먼에서 근무하고 있고, 풀먼에서 해외 사업을 맡고 있는 김태한이라고 합니다. 제가 할랄과 관련돼서 인연을 맺게 된 게 아마 2010년일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이제 처음 라면을 갖고 할랄 인증을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시작을 했죠. 2010년, 11년부터. 그래서 인증을 이제 원래 그 풀먼은 가장 엄격하기로 유명합니다. 내부 원칙이나 기준들을. 그래서 할랄도 뭐 엄격한 거 찾다가 이제 잡힘을 찾은 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정보가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없는데 마침 이제 잡힘 인증을 가이드하고 컨설팅하는 업체를 만나서 그 업체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할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모하게 시작을 했죠. 아마 알았으면 시도를 못했을 텐데 모르니까 무모하게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7개월 만에 잡힘 인증을 받고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궁극적으로 인도네시아 할랄로 바꿨어요. 네, 바꾼 이유는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저는 뭐 무슬림도 아니고 오히려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굉장히 왜곡된 정보도 많고 또 정확한 정보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뭐 앞에서 많은 이제 실제로 종교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많은 강사분들하고 좀 다르게 기업의 관점에서 또 기업 안에 있는 실무자들이 할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또 그 어려움은 어떻게 좀 정리해 나가고 쳐나가야 할까라고 하는 고민된 내용들을 좀 담아봤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할랄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쭉 설명을 들으셨던 것처럼 식품은 문화입니다.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담아서 정보를 공유한다는 생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한 4개 파트로 구분을 했습니다. 풀먼은 잘 아시는 것처럼 냉장 식품에 이제 포커스화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식품 제조 강소기업을 지향을 하죠. 식품 외에는 잘 이렇게 눈을 팔지 않는 그런 식품 전문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냉장 기업이다 보니까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뭐 잘 아시는 두부도 유통기한이 2주 정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면 같은 거 길어야 국내에서 45일, 보통 45일, 한 60일까지 가기 때문에 이런 제품 갖고 수출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이제 풀먼의 글로벌 전략 그러면은 직접 투자 방식이 가장 일반적이고 현재 저희가 4개국에 한 20여 개 공장을 운영을 하면서 글로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2010년에 동남아시아가 이제 저희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새로운 시장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의 제품을 가지고 가장 적게 변형을 하면서 수출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딜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 한계가 저는 동남아시아까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또 이제 많이 달라졌죠. 그때와는 달리. 아마 인도까지만 가도 식문화가 달라지고, 뭐 유럽, 미국도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지만 식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그쪽에 만약에 진출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제품도 달라져야 될 것 같고 또 테이스트도 완전히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봤던 시장이 그 동남아시아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가서 보니까 이 시장이 할랄 시장이더라고요. 할랄 시장. 그래서 그때 이제 할랄 시장에 대해서 눈을 떴습니다. 근데 할랄 사업은 뭐 앞서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인구가 얼마나 되고 뭐 그런 거는 다 집어치우고, 앞으로 이제 저는 그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 시장에 들어가서 시작할 거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처음 시작을 해서 성공을 하지 못하면 넥스트는 없거든요. 기업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장에 어떤 제품을 갖고 어떻게 들어갈 거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가장 매력적인 시장은 인도네시아 시장이에요. 네. 인도네시아 시장은 보시는 것처럼 할랄 권역에서 단일 국가로는 가장 큰 시장입니다. 뭐 세계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한 4등 정도 하죠. 그 정도로 큰 시장이죠. 아직은 소득 수준이 한 3,000불에서 4,000불 사이 정도 되니까 그다지 뭐 시장이 안 커 보이긴 하지만, 또 시장은 그렇게 크게 그냥 뭉뚱그려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이렇게 그 할랄 시장을 얘기를 하면서 인도네시아 시장에 약간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도네시아 시장은 중국처럼 외부에서 수입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시장이에요. 저희는 문을 닫으면 망하는 나라잖아요. 워낙 외부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근데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는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나 인도네시아가 못 살면서 자존심 엄청 강하죠. 네. 그리고 자기네 시장이 크다는 것의 장점을 잘 알기 때문에 다양한 제도 또는 비공식적인 장치를 통해서 무역 통관이라든가 수입 제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중국 들어갔다가 다 망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는 지금 무역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외국인들도 똑같이 인도네시아 시장은 들어가기 너무 힘들다. 예. 근데 들어가기 힘든데, 그래서 들어가서 보면은, 재밌는 게 경쟁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러니까 들어가기는 힘든데, 들어가서 잘만 하면은 사업은 크게 키울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시장이 인도네시아 시장입니다. 제가 아까 인도네시아가 월 소득이 1인당 GNP가 한 3,000불, 4,000불 그 정도 선이라고 하잖아요. 저희의 한 10분의 1로 봐도 되겠죠. 근데 이제 식품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통계 자료는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나라 통계청에서 항상 모든 가구를 5등분으로 나누고, 가구별로 소득의 지출 내역을 분석을 합니다. 그 중에서 식료품을 지출하는 항목주를 쭉 나열을 하고, 그것을 사용하는데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항상 평균을 내요, 매년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이게 2011년도 자료예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 가장 못 사는 가구, 가장 소득이 낮은 가구가 21만 5천 원으로 식료품을 산다는 거예요, 월 기준으로. 근데 인도네시아는 저희와 같은 그런 통계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이 나라는, 저희들하고 똑같이, 식료품을 사는, 금액으로 그 나라의 이제 어떤 그 사회 그레이드를 나누더라고요. 그나마 그 통계치가 가장 유의미하다라고 하는 정보를 얻어서 그것과 비교를 해보니까 이미 2012년도에 로 본다면은 우리나라가 모든 가구가 가령 5천만이라고 가정을 하고 5천만 가구 가구는 5천만이 아니죠. 우리나라 모든 가구가 최소한 21만 5천 원 이상으로 식료품을 구매를 한다라고 이렇게 가설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가설을 인도네시아에다 그대로 적용하면은 이미 인도네시아는 2012년에 그런 가구 안에 구성원들이 7,400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얘네들은 왜 이렇게 식료품 소득 수준이 낮으면서
식료품 구매를 많이 할까라고 하는 궁금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당시에 이때 한 6개월 정도 인도네시아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고 이제 그 닐슨이라든가 현지에서 좀 통계로서는 신뢰할 만한 사람들, 전문가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게 백데이터로 근거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되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우리나라는 돈을 벌면은 지출하는 항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금융비용, 통신비용, 의료비, 여러 가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교육비. 근데 이 나라는 1년 365일 온도가 한 30도에서 35도 굉장히 똑같습니다. 1년 내내 여름이죠. 그러니까, 의복으로 이렇게 지출하는 비용이 별로 없더라고요. 집도 어느 정도 혜택이 있어서 집에 들어가는 금융비용이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소득의 한 40%, 많게는 50%를 그냥 먹는 데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은, 2020년도에는 이 인구가 1억 4천까지 늘어난다고 예상합니다. 식료품을 구매를 하는데, 한국과 같은 구매력을 가진 집단이 2020년도에는 1억 4천이라고 하는 그런 소비 집단이 생긴다는 거죠. 이거는 식품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통계치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큰 시장이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훨씬 더 매력적인 시장이 될 거고요. 근데 이 할랄 사업을 하려면, 특히 할랄의 실무자가 사업을 하려면은 한 가지 가져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 또는 어떤 당위성에 대한 논거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다가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그러고 싶은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왜 그러냐에 대해서 이제 논거를 좀 드린다면은, 제가, 예전에 2010년도에 그 동남아시아 시장을 돌면서, 저희 제품을 갖고 한번 제품을 팔아봤어요. 그 시장이 어디였냐? 우연찮게 말레이시아였어요. 왜냐면은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는 문화가 같고,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뭘 갖고 들어가기 너무 어려우니까, 테스트 마케팅 형태로 말레이시아가 훨씬 더 매력적이더라고요. 쉽게 갖고 들어와서 팔 수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파는 것 중에 어떤 제품이냐면은, 라면, 떡볶이, 스파게티, 냉면, 이런 제품도 저희가 이제 지금도 많이 파는 제품들 직접 팔아봤어요. 그리고, 저희 제품을 판 소비자들을 직접 찾아서 그 사람들한테 당신들 우리 제품을 왜 샀습니까? 왜냐면은, 그 당시에 여러분들 그 동남아시아 이렇게, 가셔서 마트 들어가 보면은 저희 나라와 달리 라면이 작죠. 보통 가서 보면은 저희 나라의 라면 표준 중량이 120g입니다. 근데 현지의 라면들은 한 60g, 70g 정도로 우리나라의 한 반이나 50%, 60% 수준이에요. 근데 이런 50%, 60% 되는 라면의 5번들 가격하고 우리 한 개 제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살래야 살 수 없는 가격이죠. 근데 무식하게 팔아봤어요. 그리고 누가 사나, 그리고 왜 사나를 한번 조사를 해본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파는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떡볶이를 팔 때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시식은 많이 하죠. 시식할 때, 저희 회사도 시식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연간에. 수십억이 들어가요. 왜냐면, 어쨌든 식품은 많이 먹여야지 많이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식은 어느 나라를 가든 간에 다들 좋아하고 굉장히 구매를 일으키게 하는 중요한 동인이에요. 그래서 이때도 저희는 갖고 가는 거 남겨올 필요 없으니까 시식을 많이 했죠. 어떤 꼬마가 달려오더라고요. 떡볶이를 전 주려고 이렇게 내미는데 갑자기 이 꼬마가 저한테 할랄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할랄이라는 단어 자체를 몰랐습니다. 할랄? 그래서 어쨌든 처음 듣고 할랄은 떡볶이인데? 라고 하니까 얘가 다시 묻더라. 이거 할랄 제품이냐고. 그래서
이거 할랄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냥 돌아서 가더라고요. 근데 국내에서도 제가 많이 경험을 해봤지만 시식 이렇게 먹으라고 주는데 그냥 돌아가는 아이가 없습니다. 100% 다 먹고 갑니다. 근데 얘는 그거를 안 먹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저희 에이전시한테 물어봤죠. 야, 할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할 때 어떤 항목을 넣냐면, 야, 니네들이, 외국 제품을 살 때, 특히 우리 내 회사 제품을 살 때, 어떤 정보를 먼저 확인하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쭉 나왔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누트리션 밸류. 이거는 뭐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거의 비슷해요. 글로벌 소비자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할랄 서티피케이션을 본다라고 하는 건 그다지 높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말레이 현지 이제 이슬람 소비자하고 차이니스 소비자하고 나눠보면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차이니스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말레이시아에서도 한 35%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 제품을 산, 구매자들의 한 60, 70%는 차이니스더라고요. 그 중에 나머지 말레이들은 항상 제품을 살 때, 특히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제품을 살 때, 할랄 인증 마크를 반드시 본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도 꼭 봅니다. 왜냐면, 다른 종교와 다르게 이슬람 종교는 저희 나라 종교도 이제 저도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과거보다 지금이 훨씬 더 이렇게 많이 이제 퇴색돼 가거든요. 신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구수도 줄고. 근데 이슬람은 오히려 그 반대더라고요. 교육이 굉장히 강화되고 이슬람에 대한 교육이 국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전보다 아까 잠깐 의복도 여자들 같은 경우 히잡이나 이런 것들도 예전에는 안 썼지만은 최근에 들어서 훨씬 많이 씁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사례를 든다면 중동은 워낙 거기는 굉장히 강한 이슬람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논에 치고 조금 자유도가 있는 이쪽 동남아시아 국가들 가서 보면은 1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다릅니다. 오히려 최근이 훨씬 더 이슬람 종교적으로 종교심이 강화된다고 하더라고요. 현지에 살고 있는 한국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상하게 점차 강해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슬람 권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할랄에 대한 인식은 반드시 하고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 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이런 질문들을 했어요, 제가. 니네 제품을 산 구매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살 거냐라고 물어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차이니스들은 많이 사지만, 현지인들은 이제 사는 비중이 좀 적습니다. 오히려 올라갈수록 그냥 부정적인 태도인데,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역시 또 할랄이에요, 할랄. 그러니까, 이게, 할랄은, 여기에, 이 시장에 들어가려면은 머스트구나.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붙여야 되는, 인증을 받아야 되는, 우리나라에도 지금 햇삽이라든가 ISO, 이런 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이슬람 소비자들은 햇삽 ISO 몰라요. 모르고, 할랄만 알아요. 왜냐면은 그게 훨씬 더 식품 안전, 생산 인증 제도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우리 관점에서 본다면. 그리고, 말레이시아가 현재, 할랄 제도를 굉장히 선진적으로 많이 끌고 갑니다. 인증. 왜 그러냐면, 말레이시아가 가장 많이 섞여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아마 이슬람, 말레이들이 한 55%, 그리고, 차이니스들이 한 35%, 인디안이 한 5% 정도, 그리고 여러 인종들이 많이 섞여 살다 보니까 그 나라는 빨리 이걸 구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알았기 때문에 인증제도를 굉장히 빨리 도입을 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러면서 했던 게 뭐냐면, 서구의 ISO라든가 햇삽의 인증제도를 다 갖고 들어왔어요. 할랄 인증제도에. 그래서 할랄을 받아보시면 햇삽이나 ISO에서 똑같은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으면은 상대적으로 좀 수월해요. 여러 가지 이제 서로 통용되는 제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할랄은 그래서 요즘에 서방 국가에서 그 이슬람 인구들이 많이 늘어가면서 마케팅적으로 활용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할랄은 좀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식품 인증 제도 또는 친환경적인 인증 제도라고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마케팅적으로 그렇게 활용을 해요. 왜 그러냐면 뭐 기본적인 서구에서 많이 채용을 하는 ISO 헬스압 다 들어와 있죠. 거기에 애드해서 할랄적인 요소, 가령 예를 들어 도축할 때 좀 더 친환경적으로 도축을 한다고, 아니 동물 복지 관점에서 도축을 하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마케팅적으로 활용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부분은 맞고 또 일부분은 틀립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인식은 이게 할랄 인증 제도는 식품 안전 인증 제도다라고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슬람 국가에서는 할랄 인증 제도 ISO나 햇삽보다 할랄 인증을 훨씬 더 식품 안전 관점에서 더 좋은 제도이고 안전한 식품 제도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꼭 그런 관점에서 할랄을 보셔야 됩니다. 말레이시아 가면은 어떤 마켓에 가보면은 인증받지 않는 제도들이 제품들이 제품에 널려 있어요. 같이 여기 진열돼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아마 뭐 에이온이라든가 그러니까 외국계 기업들이 유통업체들을 매장 가보면 그런데 실제로 이슬람들이 많이 가는 매장들이 있어요. 말레이시아에 가보면 자이언트, 테스코 이런 데는 이슬람들이 많이 갑니다. 이슬람들이 많이 가는 유통에는 반드시 이게 있어요. 넌 할랄 코드가 따로 있습니다. 이 안에 들여다보면은 다 한국 상품들이 있어요. 인증받지 않은 제품들. 한국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 매장에 들어가려면은 저기를 줘야 돼요. 입점 서류의 필수 서류로 서티피케이션이 있어야 됩니다. 할랄. 그러니까 그런 거 없으면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넌 할랄 존은 그 매장에서 동선 차원에서 보더라도 맨 구석에 있어요. 가지도 않습니다. 거기에는. 그리고 풋트래픽도 굉장히 빈도가 낮은데 구석에 박혀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으면은 그 판매를 할 수가 잘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할랄 시장에 들어가겠다라고 마음을 잡으셨다면 할랄 인증은 꼭 해야 되는 식품 안전 인증 제도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뭐 이슬람의 햇삽 이렇게 인식하셔도 되겠죠. 제가 이제 이런 문제 의식을 갖고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 이제 인증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가 이제 회사 내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사업체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냥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처음에 할랄 인증은 힘듭니다. 그래서 혼자 해서는 되지도 않고 하다 지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그냥 외부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라 라고 제도 설명을 추천합니다. 왜냐면은 옆에서 한번 보면은 두 번째는 좀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혼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 경험을 쌓는 것은 혼자 해서는 안 돼요. 저는 처음에 제가 아까 서두에서 할랄 일을 처음 하려고 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정보를 아는 게 없더라고. 정보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뭘 알아야지 내가 어떻게 시작을 할 것인가를 알 텐데 이거 정보가 너무 없다 보니까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내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 좀 감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문가들은 같이 얘기해주면 그쪽에서 주는 정보를 갖고 이것을 내가 내부적으로 뭐 여러 가지 장애들을 헤쳐나가면서 할 수 있는지에 판단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판단을 하려면은 정보가 충분히 필요한데 그런 정보들은 혼자 액세스를 한다거나 전문기관에서 정보를 달라고 해도 못 받으실 거예요. 그런 정보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전문가들 통해서 받으셔야 되고, 요즘에 국가에서 이런 인증 지원을 많이 하니까 그런 인증 제도, 지원 제도를 활용을 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셔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어떤 제품부터 할 거냐도 중요합니다. 저는 현지에 가서 보니까 라면 시장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라면부터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작을 했죠. 근데 이 소스가 들어가면은 이거는 정말 답이 없더라고요. 저희가 먼저 이 할랄 인증을 업계에서 약간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스타트는 할랄 사업을 하려고 스타트는 먼저 했는데 그 정보를 CJ에서 오신 분 계신가요? 혹시? CJ에서 듣고 CJ에서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근데 CJ는 팀을 만들어서 했고 저는 혼자 했어요. 근데 확실히 팀을 만들어서 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 어떤 제품을 하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라면을 했고, CJ는 그 당시에 김하고 햇반을 했어요. 김, 햇반, 김치를 했어요. 근데 김, 햇반, 김치 딱 보시면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예, 인그리디언트가 되게 심플하든가, 그리고 내추럴만 있어요. 김치에 거기 소스가 들어갈 때, 그다지 어려운, 돼지에서 유래된 원료들 많이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수월하죠. 근데 저는 라면을 하다 보니까 스프는 그냥 쭉 나열을 해도 한 20여 가지가 되는데, 걔를 쪼개버리면은 수십 가지가 됩니다. 근데 그 수십 가지를 다 할랄에 적합한 원료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국내에서는 스프를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해외에서 소싱할 수밖에 없었고, 해외 업체 찾느라고도 시간을 많이 허비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제품부터 스타트를 할까, 경험을 쌓아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원료는 심플하게, 그리고 내추럴 원료가 많이 든 원료를 가진 제품부터 선택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거를 갖고선 전문가와 같이 하면은, 퀵하게 하면은 한 6개월에 할 수 있어요, 진짜. 6개월, 8개월, 길어야 9개월. 네. 퀵하게 하면. 최근에는 많이 스피드가 높아졌더라고요. 저 할 때 2011년, 12년은 스피드도 되게 느렸어요. 그 인증기관들이. 근데 지금은 인증기관들이 많이 이제 늘었고, 또 경험도 많이 쌓아서 아마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떤 기관의 인증을 받을 거냐. 이거 되게 중요하죠. 저는 이제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작힘을 했어요. 가장 엄격하다는 작힘을 했죠. 제가 KMF를 왜 안 갔겠습니까? 갔죠. 가서 물어보니까 무조건 이제 시작부터 하자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기업의 실무자 입장에서 어떤 인증을 받을 거냐라고 한다면 우선 어렵다면은 국내 인증을 먼저 받으십시오. 왜냐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습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고요. 만약에 해외 인증을 받는다면은 이거는 제가 인도네시아 MUI를 이렇게 홍보하는 건 아닌데, 아까 제가 인도네시아를 설명한 이유가 할랄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입니다. 인도네시아에는 굉장히 배타적인 인증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유명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시겠지만, 저희 나라에서 받은 KMF 인증 갖고서는 인도네시아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에서 작힘의 인증을 받고 인도네시아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을 인도네시아에 들어가려면은 인도네시아 인증 밖에 허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큰 시장에 인증을 받았는데 못 들어간다? 그런 인증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큰 시장을 놓칠 수는 없고 그 시장에서 요구하는 요구 조건을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라면은 MUI를 받겠어요.
그리고 MUI를 받으면 말레이시아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동 국가 들어가는데도 뭐 지금 많이 인증 제도가 많이 바뀌긴 했지만은 교차 인증 제도가 있기 때문에 뭐 들어갈 수 있는 나라들은 많이 있어요. 중동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조금만 변형한다 하더라도 허용해 주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적으로 MU 국내 인증을 받는 게 없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꼭 수출로 뭔가 승부를 보겠다라고 한다면은 자킴보다는 MUI를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를 다 해봤는데 MUI가 훨씬 기업 입장에서 수용하기에 굉장히 편안한 제도, 편안하게 가이드를 줘요. 왜냐면 저도 자킴하고 제가 자킴 인증 한 4년 정도 유지를 했는데 가장 큰 불만이 뭐였냐면 FM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예, 그거 한다라고 하는 거는 거짓말입니다. 제가 단언컨대 FM대로 하는 기업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자꾸만 그거를 강요를 해요, 자킴은. 근데 MUI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좀 더 기업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자킴은 좀 베타적인 라인을 만들려고 하지만 MUI는 기존 라인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이게 리즈너블하고, 왜냐면은 실제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자킴을 할 때도 한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으로 구분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거 FM대로 한다면 두 가지를 다 지켜야 되는데 그걸 다 못 지킨다면은 최소한 거기에서 기준을 만들자. 그래서 형식적인 요건은 좀 리즈너블하게 하고 필수적인 요건은 반드시 지켰어요. 근데 그래도 힘듭니다. 근데 제가 두 가지를 다 경험해 보면은 레코멘드 드리고 싶은 거는 MUI가 훨씬 더 리즈너블하다. 현재의 시스템을 활용을 하면서 받는데 좀 더 용이하더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기업체에서는 이제 요 할랄 인증이라고 하는 게 아마 시도도 많이 해보셨던 기업도 많고 하다가 포기한 기업도 많은데, 포기를 왜 하냐면 이 할랄을 받게 되면은 부가적인 투자가 들어갑니다. 필수적으로. 그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기능과 마케팅과 생산 또 영업 또 구매, 요 기능들의 장들 가운데에서 협의해서는 절대 정리가 안 됩니다. 왜냐면은 생산은 생산 효율을 추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효율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것을 아주 몸서리치게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탑다운으로 내리지 않으면은 해결이 안 돼요. 기능간을 통합할 수 있는 임원들이 있다면 임원 밑에다가 조직을 둬야지 이 인증 제도를 완성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개인보다 팀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자 하면 너무 힘들어요. 팀으로 하지 않으면 어렵더라고요. 전담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특히 생산과 마케팅과 영업을 전체 컨트롤 하고 있는 임원, 그게 대표면 대표, 아니면 그것을 총괄하고 있는 임원이 있다면 그 임원의 직보 체제로 TFT로 운영하든가 조직을 두고선 하지 않으면 이것을 끝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인증 스타트를 그렇게 했다라고 친다면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그 할랄의 가장 처음이자 끝 심플하게 본다면은 돼지고기 관련 원료를 어떻게 제어하고 컨트롤할 것이냐인 것 같아요. 돼지고기 원료뿐만 아니라 돼지고기에서 유래된 원료, 그리고 또 그런 원료들이 생산하는 라인까지 봐야 됩니다. 자킴이 요구했던 것 중에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네들이 생산하는 할랄 라인에서 할랄 제품 외에는 생산을 못하게 해요. 그것도 오케이.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여기에 사용되는 원료도 똑같은 조건을 요구하더라고요.
근데 그 원료들은 수십 개고 수십 개 업체에서 들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컨트롤 합니까? 그러니까 어렵다고 하는 거죠. 스프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그렇다고 또 엄격하게 다 그걸 요구하는 대로 또 다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리즈너블을 한 수준에서 서류를 만들면 됩니다. 근데 그런 서류들은 전문가들이 좀 가이드를 주고 대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전문가들을 활용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인증을 받을 때에 필요한 서류들 그리고 FM대로 못하고 FM대로 못하고 FM대로 못하지만 너희들 보기에 이런 서류들로 검증해보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 서류들 목록들이 있어요. 그 목록 원료마다 한 5가지 서류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런 서류들은 그 MUI든 또는 작킴이든 그쪽에서 요구하는 서류도 있지만 그쪽에서 억셉트하지 못할 때 저희가 대안으로 이 정도 서류를 줄 테니까 이거로 좀 받아줘 할 수 있는 서류들이 있거든요. 그런 서류들은 그런 서류들로 대치하면서 원료들 하나씩 쳐내 가면은 한 번 오케이 되면 두 번도 되고 그 다음 것도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원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랄 관점에서 좀 할랄 기준에 딱 맞지 않더라도 할랄 프렌들리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만드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가이드를 전문가한테 받으셔야 되고 그런 것들의 대다수가 돼지 원료에서 유래된 제품의 원료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뭐 아예 쓸 수가 없어요. 이건 협상 가능한 게 아닙니다. 얘네들은 그냥 빼버려야 돼요. 그렇지만 그 외에 가령 예를 들어서 같은 생산 라인에서 돼지 원료, 돼지가 들어간 제품과 또 할랄 제품에 들어가는 반제품이 같이 생산이 될 때에도 이거는 어떻게든 좀 해봐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백업을 할 때 필요하다는 겁니다. 좀 복잡하죠. 디테일하게 들어가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전문가의 가이드를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대체로 투자라고 하는 것은 좀 투자가 많이 된다면은 이렇게 구분을 지어라. 할랄 라인에 하고 있는 것을 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분을 지어라. 구분 짓는 방법은 격벽을 세워라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가이드입니다. 근데 MUI는 조금 여기에서 좀 더 유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많은 저가 라면을 최근에 이제 인증을 다 끝내고서 또 인도네시아는 라면 인증 받는 것 말고도 수입 등록 ML이라고 하죠. 수입 등록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오히려 그 할랄 인증은 좀 더 수월하게 받았어요. 하도 작힘에서 하드 트레이닝을 받다 보니까 MUI는 상대적으로 좀 더 수월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격한 기준보다는 기업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또 여러분들 생산 라인에 혹시라도 인도네시아 또는 말레이시아에서 온 노동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감사받을 때 공장 나오지 말라고 해야 돼요. 왜냐면은 감사 나와서 동선을 최대한 이제 통제를 하면서 이제 가이드를 하지만 우연히 마주칠 때가 있어요. 생산 라인에 있는 작업자들하고 그 중에서 자기가 보기에 저 사람 자기네 나라 또는 자기네 비슷한 나라에서 왔다라고 한다면은 자꾸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받는 날이 있거든요. 이렇게 감사를 받는 날에는 그런 분들은 휴가를 주셔야 돼요. 예. 긁어부스럼이 날 일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조직에 뭐
할랄 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게 할 거예요. 근데 자키문 여기에도 할랄 위원장을 꼭 그 무슬림으로 해야 되고 꼭 현지인들을 할랄 위원장으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가이드를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진짜 힘든 거죠. 이런 사람 위원장은 최소한 임원이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있는데 이게 더 힘든 거죠. 근데 대체로 이런 위원회도 아웃소싱 할 수 있습니다. 네, 아웃소싱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런 수요가 기업체들한테 있기 때문에 이걸 아웃소싱을 업으로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뭐 전문가의 가이드를 받으시면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것도 좀 다르더라고요. 자킴하고 또 MUI하고 이렇게 엄격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디 올 때가 이제 가장 긴장이 많이 될 때죠. 서류를 다 제출을 해서 내가 언제 오디를 오겠다라고 하면은 그 의도는 뭐냐면은 내가 인증을 줄게. 마지막으로 한번 내 눈으로 점검해 볼게라고 하는 의도거든요. 그래서 오디는 엔지니어하고 법심의관 두 사람이 오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이제 좀 어시스턴트가 같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요 두 파트에서 항상 와서 한 사람은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보고 한 사람은 할랄 법적인 관점에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올 때는 사전에 서류에서 우리가 이런 서류가 이런 원료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제출한 원료 외에는 가능한 다 이렇게 모아서 숨겨 놓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이게 또 나중에 같이 놓여 있는 거 보면은 또 이게 할랄에 맞는 원료냐, 왜 우리한테는 보고 안 했냐, 이게 할랄적으로 완벽한 안전한지 서류를 달라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으로 나눌 때의 가이드도 이런 거예요. 실제로 혼입의 우려 때문에 그렇게 엄격하게 하는 건데 혼입이 잘 안 되거든요. 네. 뭐 공장에서 그런 관리를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그게 혼입이 잘 될 수도 없고 어느 정도 구분 관리만 해도 그게 충분히 혼입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원칙으로 따진다면 같이 놀 수가 없어요. 같은 공간에 창고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은 형식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죠. 보이는 기준으로. 그래서 동선 오디트를 오기 전에 동선을 철저히 체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최소한 2번 이상은 실사는 공장에서 항상 합니다. 공장을 방문을 하셔서 동선 체크하면서 특히 창고에 약속했던 원료들만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바로 전날 가서는 반드시 가셔야 돼요. 이 공장에 있는 분들은 할게요 하고선 안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저도 자킴도 그랬고 MUI도 그렇고 반드시 하라고 하고선 그 전전날 갔었을 때도 치워놨는데 그 전날 안 가서 체크를 안 하고 당일날 갔더니 또 있더라고요. 뭐가 들어와서 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민감한 게 오디시고 특히 원료를 관리하는 창고입니다. 그래서 오디트를 진행할 때는 그래서 동선을 철저하게 사전에 가서 라인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 오디트를 통해서 결과치를 받게 되면은 대체로 뭐 시리어스하지 않으면은 대체로 한 2, 3주 안에 추가 서류를 백업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다 이제 끝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이내에 인증서가 나옵니다. 2년 단위로 갱신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인도네시아에서 2년 전이죠. 여러분 그 불닭볶음면이 지금 동남아시아에서는 가장 핫합니다. 특히 신라면이 예전에는 지배를 했다면 지금은 불닭볶음면이 지배를 했어요. 인도네시아에는 CVS라고 하는 유통이 가장 셉니다. 두 업체가 있는데 각각 한 10,000개씩 갖고 있어요. 근데
이 CVS는 현지인들이 가장 많이 가는 유통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유통도 있어요. 근데 거기는 한 달에 한 두세 번 갑니다. 마실 가요. 쇼핑보다는 마실 가요. 왜냐하면 거기 몰 안에 있다 보니까 몰 안에 가면은 마트도 있고 볼 게 많아요. 그러니까 마실 가요. 근데 구매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안 사요. 그렇지만은 CVS는 자주 가고 이렇게 낱개로 사니까 좀 비싸도 사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SKU 자기 그 입점이 돼서 판매가 아까 그 자리를 차지하려면은 판매 히트레이트가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다 까먹었네요, 제가. 이틀에 0.3개인가 0.5개인가 판매를 하면 됩니다. 근데 불닭볶음면이 하루에 2개 정도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원래 한국 식품들이 이렇게 허가 안 받고 이렇게 몰래 밀수해서 들어오는 물량이 많았는데 그래도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그것을 봐주고선 그대로 둔 이유가 그게 다 교민시장 안에서 풀린다고 생각했고 일부 현지인들이 뭐 한국 마트 가서 사는 경우도 있지만 뭐 그거는 뭐 그 정도까지는 했는데 불닭볶음면이 하루에 2개씩 그것도 자기네들이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 매장에서 판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는 잡아야지 하면서 잡기 시작한 게 2년 전부터예요. 그때 저희 그 라면 제품을 다 수거해서 조사를 했죠. 조사하는 방법은 DNA 조사입니다. 돼지고기 DNA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이 제품이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를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이때 지금 보셨던 이 제품들이 다 나왔어요. 여기에는 그 당시 불닭볶음면을 판매를 했던 삼양도 있고 당연히 신라면도 있고 다 있었죠. 그래서 이때 저희 한국 라면들이 다 그 매장에서 수거가 됐습니다. 불닭볶음면은 여기에는 걸리진 않았는데 어쨌든 삼양에서 만드는 제품 중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 수거가 됐어요. 보통 불닭볶음면이 그 당시에 한 달에 한 300컨테이너 판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넘버는 모르겠지만 그게 3달 정도 묶여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300개가 컨테이너가. 그거 엄청난 양 아닙니까? 그 정도로 지금은 한류의 영향으로 인해서 인도네시아 시장에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타적인 인증제도를 유지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타국의 인증기관이나 타국의 인증기관 간의 공신력을 베이스로 해서 교차 인증을 하지만 그것은 자국에 있는 생산 기지는 물론 언제든지 가서 볼 수 있지만 타국에 있는 인증받은 생산 기지는 걔네들도 자주 못 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자기네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라고 하면서 강제하는 이유도 그런 배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인도네시아 시장에 들어가려면은 MUI는 반드시 받으셔야 될 거고요. 다른 인증 그리고 또 저희 이따 가셨지만은 KMF도 서로 교차 인증을 받으려고 몇 번 했지만은 안 됐어요. 뭐 정부에서도 계속 압력을 넣지만 못 사는데도 불구하고 버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협상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부 기관에서도 너무 어렵다고 하는 것도 자국 시장이 큰 걸 잘 알기 때문에 보호를 많이 하려고 해요. 자기 산업으로 비공식적으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할랄 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증을 받고 나서 안전장치를 꼭 둬야 됩니다. 그걸 뭐냐면 항상 출고할 때 제품을 샘플링해서 그 제품의 DNA 조사를 하고선 출고를 하세요. 그래야지 왜냐면은 물론 우리가 인증을 받으면 안전한 생산 설비라고 인증을 하지만 생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할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그래서 반드시 부주의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서 항상 지켜볼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가이드를 주고 정기적으로 가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그렇지만은 그보다도 더 꼭 하셔야 될 게 인증받은 후에 항상 출고할 때 출고된 제품들은 수거를 샘플링을 해서 DNA 조사 테스트를 반드시 해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출고를 하셔야지 안전합니다. 현지에서 잡는 방법도 그 한 가지 방법 외에는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DNA 조사를 꼭 하십시오. 시간이 뒤에 한 파트가 더 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제가 너무 이제 인증 쪽에 너무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요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끝내죠. 제가 앞서 말레이시아에서 저희 구매한 사람들을 쫓아가서 너희가 왜 샀냐를 물어본 것 중에서 왜 우리 제품을 샀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쭉 나열을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니네 제품에서 제시하는 헬스 베니핏. 저희 라면 제품은 안 튀겼기 때문에 팻이 낮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도 없고요. 이런 장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시식, 프로모션 증정 이런 것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조사를 하면은 이런 것 때문에 산다라고 하는 게 탑 1, 2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니네들이 제시하는 헬스 베니핏이 좋아라고 응답을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가 보면은 이쪽은 문화 자체가 튀기는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서 보시면은 특히 여성들은 우리나라처럼 활동을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덥기도 하지만 문화적으로 많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서 실내 활동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이 많이 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비만은 엄청난 사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동남아시아 쪽으로 진출을 할 때 중요한 그 사람들한테 소구할 수 있는 밸류 프로포지션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비만과 관련된 건강 이슈들을 소구하는 것. 그리고 이거 할 얘기가 많은데. 그리고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십시오. 이 사람들은 훨씬 더 가격에 덜 민감하고 그리고 패키지에 있는 정보들을 많이 봐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제품이 뭐가 안전하고 뭐가 특징이 있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구매를 하기보다는 좀 더 자기의 구매를 하는 이유의 논거들을 좀 더 건강지향적이고 편리한 것들을 찾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젊은 층, 워킹맘, 워먼들 대상으로 우선 타겟을 하십시오. 특히 식품은 굉장히 보수적인 소비자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맛있다라고 하는 것은 학습되고 습관된 테이스트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층을 대상을 하는 것이 식품은 특히 유리합니다. 또 안 되겠죠? 그리고 매장에서 프로모션에 굉장히 구매를 많이 합니다. 의사결정을 매장 프로모션들이 굉장히 유효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서 많이 했어요. 시간만 더 있으면 좀 더 사례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그래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10년 전, 제가 2010년도에도 말씀을 받지만은 제가 10년 전에 2010년도에 말레이시아 갔을 때도 저희보다 먼저 많은 식품기업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거기 할랄 인증 안 받고도 잘 팔리는데 팔립니다. 팔려요. 누가 사느냐? 여기 보시면은 차이니스들이 사요. 차이니스들이. 근데 실제로 여기 이 중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많은 정말 큰 시장에 이슬람들은 안 사요. 그걸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시장은 크게 보시면 안 되고 단기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나눠서 보고 좁혀서 보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시장에 들어가야 될지 어느 시장부터 시작해야 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이 좀 있다고 하니까 좀 더.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여기 가서 조사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두부나 이런 생면 제품들을 보니까 저희가 두부 제품이 국내에서는 12일에 판매를 합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3개월로 판매를 해요. 똑같은 설비에서 나오는데 왜 그러냐? 매대 온도가 5도 미만이면은 유통기한이 그렇게 확 늘어나요. 여러분들 냉장고 안에서 저 깊숙이 두부가 오랫동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변했다. 이게 뭐 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5도 미만에서 관리를 하면은 3개월도 가요. 저희가 미국 수출도 하고 호주에도 수출을 하는데 거기 매대 조건은 5도 미만이에요. 그러면 3개월 갑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가서 냉장 매대를 보면은 저희하고 똑같이 한 10도에서 15도 사이더라고요. 이런 매대에서 냉장 제품은 특히 두부 같은 경우에는 2주 이상 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패키지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온도에 따라서 맥스 3개월입니다. 3개월로 돼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유통기한을 가서 보면은 6개월씩 찍어 있는 두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소비자들은 일단 특히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은 저희 제품 갖다 주니까 우선 냄새 이렇게 부스럭부스럭 만져보고 두 번째로 냄새 맡아보고 이게 막 돌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학습된 거죠. 패키지 정보를 신뢰하지 못하더라고요. 패키지에 있는 정보를. 그래서 되게 직관적인 방법으로 식품 안전을 확인을 하더라고요. 모든 소비자들이.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저희 제품을 보면서도 요구한 게 뭐냐면 투명창을 만들어달라. 자기가 눈으로 보고 안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 조사를 해보면은 이게 이게 많이 좀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눈으로 보면서 판단하는 나름의 기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노하우들이 있어서 직관적으로 이렇게 식품 안전을 체크하는 방식을 어느 정도 좀 수용을 하면서 진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쪽 소비자들은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한 번 믿은 브랜드는 굉장히 로열티가 높습니다. 왜냐면은 스위칭 할 때 너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브랜드 로열티가 의외로 높아요. 그래서 식품의 안전에 대한 불안이 높다.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를 하는 기업이라든가 비만과 같은 굉장히 민감한 당장 필요한 그런 이슈들의 솔루션을 주는 제품이라든가 또 그리고 이쪽 나라는 굉장히 덥습니다. 그리고 또 현지 주부들은 저희는 보통 가서 조사를 할 때 가구 방문을 다 하거든요. 한 10개 정도 그 소득 수준에 맞춰서 다 들어가서 보면은, 거의 한 8, 90%의 가정이 에어컨이 없더라고요. 선풍기만 켜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주방에서 요리하기가 너무 더워요. 근데 요리는 많이 해요. 보시는 것처럼 인도네시아의 냉장고를 보시면 양문형이 있지 않습니까? 말레이시아가 한 12,000불 정도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3,000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양문형 냉장고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저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저장. 우리나라처럼 저장을 하고 집안에서 요리를 하는 문화가 익숙한데 그러려면 익숙하기 때문에 식품의 안전에 훨씬 더 민감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편의성이 가미된 그런 식품들을 훨씬 더 선호를 합니다. 처음부터 뭔가 요리를 다 하는 거 말고 살짝 불을 살짝 써서 요리가 완성되는 제품들, HMR, RM 제품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상으로 짧게 좀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혹시라도 뭐 더 필요한 정보라든가 뭐 이렇게 있으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가능하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